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을 아껴 살았는데 손에 남은 게 없어요. 허탈한 한숨, 지친 눈빛, 그리고 마음 한켠에 남은 씁쓸함. 이건 단지 돈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감정에 휘둘린 소비의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끼며 살았지만 왜 남은 게 없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건 단지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인생을 돌아보고 지금부터라도 삶의 중심을 되찾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라는 단어를 부드럽고 인간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감정은 때로 매우 위험한 소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분노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혹은 그저 위로받고 싶어서 지갑을 열었던 순간들, 그 순간들이 쌓여 결국 우리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신의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의식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의 감정 소비도 이와 같습니다. 자각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삶을 결정짓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소비. 그 결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손바닥을 바라보며 느끼는 허탈함.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한 소비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무조건 아끼자는 말이 아닙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지키고 돌보는 소비를 통해 삶의 주도권을 되찾자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던 6가지 감정 소비의 함정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며 여러분 자신의 삶과 겹쳐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날, 괜히 마음이 울적한 날, 우리는 말없이 편의점으로 향하거나 휴대폰을 열어 쇼핑앱을 켭니다. 그 순간의 공허함을 뭔가로 채우고 싶어서 물건 하나쯤은 나를 위로해 줄 거라는 착각 속에 지갑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소비는 어느새 습관이 되어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무언가를 사는 것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물건이 쌓일수록 통장은 비어갑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인간은 이성보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아껴도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소비의 패턴은 무너집니다. 이때의 소비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분을 달래기 위한 소비, 즉 감정 소비입니다. 마음의 공백을 메꾸려는 소비는 순간적인 위안일 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남는 것은 후회와 더 깊은 불안입니다. 이러한 소비의 첫 번째 함정은 분노와 억울함에 휘둘린 소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이런 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 그럼 나라도 나를 챙겨야지. 그렇게 말하며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하던 비싼 옷이나 화장품을 구매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나아지는 듯하지만 잠시 뒤 돌아오는 공허함은 더 큽니다. 감정은 해소되지 않고 돈만 사라져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보상 소비입니다. 일터에서, 가족 사이에서, 혹은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해소하려 합니다. 맛있는 걸 잔뜩 시켜 먹거나 안 써도 되는 물건을 온라인 장바구니에 담는 일,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먹거나 사거나 입거나 하며 풀고자 하지만 정작 마음은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는 뇌의 판단력을 저하시켜 충동적 결정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소비는 대개 후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 소비입니다.
이웃이 새 차를 뽑았을 때, 친구가 자녀 유학을 자랑했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작아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이때의 소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존감 회복을 위한 과잉 반응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불안이 지갑을 열게 합니다. 심리학자 엘프리드 아들러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비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가장 치명적인 감정 낭비입니다. 남의 삶을 기준 삼는 순간 내 삶은 점점 흐릿해지고 맙니다. 이쯤 되면 웃픈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나는 분명히 돈을 아끼고 있었는데 내 통장은 왜 이렇게 얇아졌지? 이 질문에는 유머도 있지만 분명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물건에 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감정에 쓰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기분이 나쁠 때마다 뭔가를 사면서 나를 달래려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 지금의 잔고가 된 겁니다. 네 번째는 미래를 갉아먹는 소비입니다. 할부로, 카드값으로, 신용이라는 이름의 빚으로 우리는 미래의 돈을 당겨 현재를 위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못하고 다음 달 고지서로 돌아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소비하며 미래를 포기한다. 신용카드는 마치 당장 자유를 준 것 같지만 사실은 미래의 자유를 담보로 하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의미 없는 구독 소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해서 시작한 것 같았던 각종 구독 서비스, 지금도 다 쓰고 계신가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은 작아 보여도 1년을 합치면 큰 돈입니다. 잊고 있는 사이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우리는 그 소비가 왜 시작됐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감정 소비의 일환입니다. 불안한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혼자라는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자식 지원 소비입니다.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 여기며 본인의 노후 자금을 희생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결국 자식이 살아가야 하고 부모님의 삶 역시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자식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랑이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6가지 소비는 단순히 돈을 쓰는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된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허탈함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차렸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해낸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소비. 그것이 바로 진짜 나를 위한 소비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흔들리는 걸까요? 왜 이성적으로는 안 써야겠다 다짐해놓고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또다시 지갑을 여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어쩌면 감정과 무의식의 힘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 대부분이 무의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의식에는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찌꺼기, 과거의 상처,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반응이 소비로 이어지는 것도 어쩌면 이 무의식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도 누군가의 인정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됩니다. 그 갈망은 종종 명품 가방이나 값비싼 외식,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자신이 당당해진 것 같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선 듯한 착각이 들지만 실은 어릴 적 결핍이 이끄는 감정 소비일 뿐입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피로 속에서 소비 결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사람은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일과 육아, 가족 간 갈등 등 여러 책임을 짊어진 중장년층은 늘 피로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 피로가 어느 순간 소비라는 출구를 찾아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자기인식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는 인간의 가장 높은 욕구는 자아 실현이라 했습니다. 자아 실현은 단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감정 소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왜 그 소비를 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결코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르면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무시하며 물건으로 채우는 대신 내가 지금 외롭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인정 하나만으로도 소비로 이어지는 충동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에 앞서 나는 왜 이걸 사고 싶은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감정의 반응인지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지출은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으려는 그 반복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소비는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단, 그 소비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감정에서 도망치려는 건 아닌지,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할 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우리는 살아가는 법보다 소비하는 법을 먼저 배운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순서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법, 나를 지키는 법, 그리고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제 감정 소비를 넘어서 자신을 위한 소비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오셨고 지금부터는 더욱 잘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함께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타인을 위한 소비를 미덕처럼 여깁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때로는 지인이나 직장 동료를 위해 자신을 뒤로 한 채 기꺼이 희생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그런 주는 삶이 곧 훌륭한 인생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사랑은 나눌수록 깊어지고 베품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자기 희생이라는 이름으로만 흘러갈 때입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포함한 타인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위하는 것은 결국 무너지는 다리를 붙잡고 누군가를 건너게 하려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 헌신하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과 노후는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도 알고 보면 그 무거운 짐에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부모가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 역시 인생을 균형 있게 배워갑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엔 자식을 위해서라도 안 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끝없는 희생이 아니라 경계 안에서 나누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인정 욕구가 과도하게 작용하면 결국 우리의 소비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소비로 바뀌게 됩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이것을 외부 지향성 소비라고 부르며, 이는 내면의 공허함을 일시적으로 채우려는 행동으로 설명됩니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일관된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결국 우리는 사소한 소비도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해 이유를 붙이고 그 소비가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소비가 나의 삶을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돈을 쓰고 있는가? 그 대답이 진심으로 나를 향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소비일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정 혹은 내가 채우지 못한 감정의 빈칸을 메우기 위한 소비라면 그것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소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작은 꽃 한 송이를 사서 창가에 두는 일, 내 건강을 위해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일, 혹은 오래 미뤄둔 취미를 시작하기 위해 투자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한 소비입니다. 그리고 이 소비야말로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아름다운 소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와서 나를 챙기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내 삶을 다시 주도권 있게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일어난 지금이 시작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 또 한 번은 스스로를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탄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소비가 아닌 나를 위한 소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아닌 나를 돌보기 위한 소비,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박수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잡아도 다시 흔들리고 아껴야지 다짐하면서도 어느새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 그렇다면 이제는 감정 소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이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 하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출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샀고 왜 샀는지를 함께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 소비의 감정적 배경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외출했다가 백화점에서 옷을 샀다. 이유는 기분이 우울했고 위로받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명료화라고 부릅니다. 마음속 감정을 말이나 글로 풀어내는 행위만으로도 감정의 무게는 줄어들고 충동은 약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구매의 텀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을 때 24시간 혹은 3일을 기다려보는 습관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자 월터 미셸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에서도 즉각적인 보상을 참아낸 아이들이 나중에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실험은 단순한 인내심이 아니라 자기 조절력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사기 전에 하루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이 훨씬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느냐보다 왜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물건이 나의 삶을 지지해주는 도구인지 아니면
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인지 묻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소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비는 행복한 삶의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작은 만족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꼭 뭔가를 사지 않아도 지금 가진 것들 속에서 만족을 찾는 연습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잘 자란 화분 하나, 가족과의 평범한 저녁 식사. 이런 사소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 소비는 부족함에 집중할 때 생기지만 자기 만족은 충분함에 눈을 돌릴 때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는 나를 위한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꼭 필요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 미뤄뒀던 건강검진, 동네 문화센터 강의, 혹은 작은 여행 하나. 내가 주인공이 되는 소비를 정기적으로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 소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너는 소중하다. 너도 돌봄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소비야말로 후회 없는 지출이 됩니다. 물론 모든 날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에 밀려 실수도 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의 태도입니다. 자책보다는 관찰, 후회보다는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운 소비자이자 삶의 주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 감정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 자세가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소비가 아닌 나를 위한 소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삶을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드는 소비, 마음을 돌보고 지키는 소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일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감정이란 건 참 묘해서 기분 좋을 땐 세상이 다 내 편 같은데 어느 순간 마음이 내려앉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이 상처받고 맙니다. 감정 소비의 문제도 바로 그런 흔들림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흔들림을 조금씩 다스려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인정하고 그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잡는 힘.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회복 탄력성, 즉 레질리언스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행복 연구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행복한 사람은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을 회복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분이 나쁘면 그냥 무시하고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정확하게 느끼고 이름 붙여주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외롭다.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정을 인식하는 순간 그 감정의 무게는 줄어들고 소비로 튀어나갈 확률도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여백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감정이 쌓일 틈도 없이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확보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여백은 감정의 압력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신의학에서도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기 위한 첫 단계로 자각과 휴식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가족, 친구, 혹은 같은 또래의 지인 중 판단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변화는 무조건적 수용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줄 때 우리는 그제야 스스로도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일상을 예측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소비 충동은 대개 피로하거나 지쳤을 때 혹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 찾아옵니다. 이런 시기를 줄이기 위해선 하루하루의 루틴을 단순하게 정돈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끼 식사를 일정 시간에 하고 잠자기 전에 휴대폰을 멀리 두는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뇌가 안정되면 감정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자책하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래도 잘 버텼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어라는 말 한마디를 자신에게 건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소비로 보상하려는 충동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감정 소비를 한번 없애겠다는 생각보다 점점 줄여나가겠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치 금연이나 다이어트처럼 완벽하게 하겠다는 압박감은 오히려 실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보다는 실수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자신에게 주는 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잘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말이지만 이 짧은 자기 확언은 뇌와 마음에 강력한 긍정 신호를 줍니다. 실제로 뇌과학에서는 이런 긍정적 자기 대화가 뇌의 편도체 활동을 안정시켜 감정 조절에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감정을 돌보며 조금씩 중심을 되찾아가는 그 길. 그 길의 한복판에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따라오신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편의 영상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단지 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이야기, 감정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평생을 아끼며 살아왔지만 손에 남은 것이 없다는 허탈함 속에는 사실 돈보다 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의 흔적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해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해온 소비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질문이고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이 돈을 쓰고 있는가? 지금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그 답은 언제나 정답일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를 위한 시간이, 나를 위한 소비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면 결국 그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분명 유혹은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감정에 따라 소비하고 싶은 충동도 생기겠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지? 이 소비는 나를 지켜주는 소비인가 아니면 감정을 잠깐 덮으려는 소비인가? 이 한 가지 질문만 해보셔도 분명히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소비하는 것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보호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는 소비가 내 삶을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도요.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도, 주변을 챙기는 방법도 나 자신이 먼저 온전해졌을 때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웃으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쇼핑 카트가 아니라 내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그 말 속엔 다짐이 있고 유머가 있고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씨앗처럼 심겨졌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조용한 밤에 문득 떠오르며 소비의 순간 앞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늦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이 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는 나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다짐 하나면 인생의 후반전은 충분히 아름답고 탄탄하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더 단단하고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